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연가부터가 향가예요, 향가.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에 불렸던 노래들을 향가라고 하는데, 이제 향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승려라든가, 어쨌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때도 한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오른쪽에 원래는 이렇게 쓴 거예요. 한자로 쓴 거죠. 이 한자로 쓴 것을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서 번역을 한 게 요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쓴 거죠. 이것을 조선시대에 이제 나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나름의 뭐 향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찰로, 향찰이라는 것으로 쓴 노래를 향가거든요. 그래서 뭐 향찰의 방식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자, 선아 공주님은 서동요부터 향가죠. 서동요 우리가 봤죠. 그러면 잠깐 38쪽 잠깐만 여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교재 없는 사람도 크게 상관은 없고, 자 38쪽에 보시면 자 이런 게 바로 그 향찰의 방식이거든요. 자 보세요. 선아 공주까지 그대로 한자어로 썼죠. 그 다음에 님이거든요. 님을 요렇게 쓴 거예요. 뜻으로. 이거는 뜻.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우리말로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얘는 뜻을 빌려 쓴 거고 얘는 음을 빌려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말에 그 쓰이는 그 순서를 그대로 한자로 대신 빌려서 쓴 것이 향찰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보이잖아요. 서동을, 그래서 서동방을,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을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자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게 향찰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 없으나, 대충 이제 돌아가는 형식 정도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이제 초연가 볼게요. 약간 초연가도 주술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제 여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앞에 이제 처형이라는 애가 뭐 이제 어떤 업적을 가진 애다 이런 게 앞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처형의 아내에게 반한 역신이라는 애가 있대요. 처형의 아내에게 반한 역신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처형의 집에 가서 아내랑 이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럼 밝은 달을 보며 외출했던, 얘도 밝은 달을 보면서 외출했으면 얘도 약간 놀다 왔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초영이 집에 가보니까요 다리가 넷이었대요. 자, 원래는 안에 다리 2개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남자 다리가 하나 더 있더라 이거지. 총 다리가 넷이더라 이거지. 근데 이걸 보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처형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 관점에 이해가진 않아요. 처형이 화를 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노래를 불렀더니 처형이 그 용서하는, 관대하게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역신이 갑자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초영의 그림만 보면 앞으로 근처에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좀 어이없는 내용.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내용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밝은 달에 밤 될 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봤더니, 자 가라리, 자 가랑이가 넷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달인데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일단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려요. 사람의 다리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제유라는 비유 방법 중에 제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는 한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중요성까지는 사실 엄청나게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얘는 크게 나누면 일단 1에서부터 4까지 나눠져요. 자, 얘가 집에 들어왔더니 가랑이가 넷인 거지.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둘은 내 건데, 그러니까 둘은 내 아내 거고 나머지 둘은 누구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 요렇게, 그 다음에 본디 내 것이지만은 빼앗아간 것을 어쩌야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은 내 거고 이제 여기죠. 이 대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빼앗은 거 어쩌겠어 하면서 체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름의 이제 사건의 모습인 거죠. 사건의 이런 상황의 모습. 그리고 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의문 제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체념하는 걸로. 근데 세 단계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쓴 현대시도 있어요. 김춘수의 처형 단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얘는 약간 주술적인 게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쪽에 약간 이런 주술적인 거, 집단적인 게 좀 남아있다가 완전 개인적 서정으로 이제 고려 말쯤 되면은 완전 이제 개인 서정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제 45쪽 보시면은 뭐 초용은 어떤 인물일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아라비아 상인일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무당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처용은 역신을 감동해 할 정도로 대단한 인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관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 뭐 이제 이런 대명사였다라는 것 정도는 이의제기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한 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주술적 기능이라는 것은 역신, 그러니까 즉 전염병을 몰고 오는 역신이 얘를 보고 도망가더라 뭐 이런 거니까 추술적인 이런 행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은 뭐냐, 귀신이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달래는 약간 일종의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는 역병에 걸린 아내를 치료한 것으로 보는 비유적 표현으로도 본다 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관용에 대한 이제 단어가 빠질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하실 거는 사악한 역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형을 통해서 뭐 이 정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얘들아 물리친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축사, 벽사진경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제일 뭔가 이해가 안 됐달까? 나도 공감이 안 됐달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게 있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냐면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출제가 되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아는 두셔라라는 겁니다. 그 이제 향가가요, 여러분들 4줄, 그 다음에 8줄, 그 다음에 10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4줄로 된 게 4구체, 그 다음에 8줄로 된 게 8구체, 10줄로 된 게 19체입니다. 그래서 19체가 당연히 가장 완성된 형태로 보겠죠. 일단은 모죽질환가 먼저 볼 건데요. 여기 모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47쪽에는 양주동 해석이고, 그 다음에 50쪽이 창기파랑가는 김한진 옮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향가 쪽에서 약간 그 대가들이 2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같은 작품을 가지고 그 2사람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게 약간 달라서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걸 같이 보시면 좋긴 좋은데, 일단 이거 위주로 볼게요. 얘도 여러분들 2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장면은 사모한다, 그러니까 단순의 그리움이 감정을 이 모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죽은 뒤의 경우, 즉 추모로서 2개 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목격이긴 한데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화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라시대 옛날에는 화랑이 있었고, 그 화랑 중에 죽지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애들을 따르는 낭도라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드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유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익선이라는 이런 중간 관리 사람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밑에서 드고가 일을 해요.
그래서 득어의 휴가를 요청을 했대요, 죽지랑이. 근데 이선이 뭐 허락하지 않고 이거 저거에 아무튼 뇌물을 바쳐요. 뇌물을 바치고 나서 득어를 놓아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엄청난 힘든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죽지랑이 낭도에 불과한 득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쳐주고 자신을 거기 노역에서 부역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지랑에 대해서 뭐 부르는 노래다. 뭐 이제 이런 게 전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은혜를 입은 득오가 죽지랑이 죽은 뒤에도 애도의 뜻을 담아 향가를 지은 거야. 또는 죽지랑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모하는 노래를 지은 거야.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뒤라든가 아니면 살아있을 적의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보기와 나올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그걸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일단 볼게요. 훨씬 여러분들 보시면 한시라든가 이런 그 향가 같은 경우는 지식인들이 지으기도 했고 또 이게 한자로 짓다 보니까 비유적인 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자, 보시면 간, 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렇게 놨죠. 죽지랑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인 거죠. 자, 모든 것이 시름한 것 같다 이거죠. 자신의 마음이 슬프니까 나머지 모든 것도 슬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그 시가의 정서거든요. 그 여러분들 시는 서정갈래라고 하잖아요. 서정갈래를 거꾸로 읽으면 정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갈래에서는 시의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정갈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관찰될 수 있는 세계를 시적 화자의 감정의 눈으로 뭐든지 소화시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제일 중요한 장르가 시입니다. 자, 그래서 아롬나토샤운 아름답게 나타내신 지시 그대의 그 얼굴에 살줌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주름살이에요. 그래서 이 주름살에 대한 해상을 보시면 어쨌든 이 모습은 임의 사랑하는 죽지랑 임의 모습을 회상을 하는 거죠. 그 회상하는 것이 살아있다면 젊었을 때 모습이겠죠. 자, 눈돌질 사이에, 그러니까 눈을 잠깐 돌이킬 사이에, 그러니까 짧은 사이에 맛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거 얘들아, 그 맞다 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만나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임과 재회하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랑이요, 죽지랑이요, 그리운 마음이 여다, 가는 길이에요. 여다는 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왜 에어컨이 꺼졌지? 나 틀었는데? 뭐지? 전반적으로 교실을 다 끄시나? 안 할 텐데.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리는 길에 다본 마사리.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해석이 아마 될 거예요. 별표로 해서 밑에가 될 거예요. 이 정도 단어들은. 그래서 쑥이 무성하게 자란 마을, 저 세상 혹은 험한 세상. 이게 죽었으면 뭐로 해석되냐면 무덤으로 해석됩니다. 무덤. 그래서 거기서 잘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언젠가 험한 것이라도 만나자. 또는 죽는다면 죽어서라도 그 옛날 그 저승세계에서 만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회를 소망하고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재회를 뭔가 확신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2구씩 약간 나눠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 죽지랑 가자. 모 죽지랑 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뭐 사모하는 가. 노래.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48쪽 볼게요. 뭐 죽지랑은 어떤 인물일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높은 벼슬을 뭐 올랐다 이런 인물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드고에게 죽지랑은 어떤 존재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드고라는 사람은 화랑인 죽지랑을 따르는 낭도에 불과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고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드고가
큰 은혜를 잊고 잊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그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원래 죽지랑은 화랑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원래는 화랑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굉장히 그 세력과 미세가 있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화랑이고요. 익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벼슬이 아니었대요. 그 당시의 벼슬로 따지면. 근데 보시면 그의 부탁을 바로 거절하죠. 여러 가지 뇌물을 받아야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위대했던 화랑이 일기 버스라치의 수모를 당할 정도로 화랑 자체가 세력을 잃은 모습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라는 사회적 배경까지도 끌어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때요? 약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예찬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난 거죠. 즉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순수하게 표현한 얘는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앞에 처형과는 어때요? 약간 주술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 서정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죽지랑이 죽은 후에 그를 추모하여 지은 노래다. 또는 두 번째, 죽지랑이 아직 살아있을 때 두고가 그에게 입은 은혜에 감사함에 지은 노래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9쪽을 비롯해서 작품 옆에 있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학력평가든 간에 아니면 그 뭐 시도교육청 모의고사든 간에 출제가 됐었던 애들이니까 문제를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출판사에 문의를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대요. 기왕이면 해설지를 뒤에다 놔두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원래 이렇게 돼 있다. 혹시 나는 이제 이게 교사용이 따로 있고 이게 없냐고 문의 전화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문제집 위주보다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넘겨서 50쪽 볼게요. 창기파랑가고요. 창기파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19체잖아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렇게 높은 완성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모죽지랑가처럼 예찬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찬미한다, 예찬한다, 누구를?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하는 노래이죠. 그래서 예전 시일수록 작품에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잘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보시면 어때요? 신라의 화랑이 기파랑을 예찬하는 내용이요. 즉 얘도 실적 화자의 정서를 순수하게 드러내는 서정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 모죽지랑가에 비해서 스토리가 없고 그냥 어쨌든 그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약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나오죠. 뭐 배경설화가 상세히 전해지진 않는다. 자, 이러면서 사내가라는 애들 표현은 뭐냐면 그냥 추가로 알아두시냐면 굉장히 표현이 잘 된, 또 뭐 뛰어난 표현을 가진 노래다라는 표현이 사내가입니다. 자, 그래서 10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먼저 보세요. 자, 화자가요 흐느끼면서 하늘을 바라본대요. 이슬에 근데 이제 이 주변을 보니까 자연물들이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면들이 다 화랑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을 밝게 비추고 떠나간 달의 모습이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 같다고 얘기하고 물가의 뭔가 깨끗함도 기파랑의 모습 같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냇가에 있는데 이 자갈, 동글동글한 맨들맨들한 자갈을 보면서 강직하면서 뭔가 원만한 기파랑의 성품을 떠올리고 뭐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잣나무 가지가 높이 솟아있는데 마치 이게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 같아, 인품 같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물과 기파랑을 연결시켜서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라고 다시 따라 고전 산문을 공부하실 때 뭐 위주로 하셔야 되냐면 줄거리 위주로 꼭 보세요. 줄거리 위주로. 왜냐면 전체 줄거리에서 일부분만 나오잖아요. 네, 무슨 무슨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시면 전체적인 스토리랑 그 주요 인물들을 아시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지문 파악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는 좀 쭉쭉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뭐지? 일단은 볼게요. 자, 볼게요. 느껴본 흐느끼며 바라본 이슬 밝은 달이 흰 구름 쫓아 뭔가 떠가는 것 같대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제가 그래서 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읍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두운 상태에서 밝혀주는 그런 광명적인 빛을 밝혀주는 광명. 그 다음에 뭔가를 기원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달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려보잖아요. 그래서 달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승적 시선이란 말도 써요, 가끔씩.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려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동스럽게 어때요? 우러러 보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해, 뭐 하늘 이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구름이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도 기파랑을 생각하고, 사실 흰 구름을 보면서도 단구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연물들은 결국 다 기파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말하는 소재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흰 구름 쫓아 떠난 거 언저리에, 자, 몰이 뭐냐면 이제 모래예요. 모래가 가란, 물설이 여해. 그래서 스프리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원문격으로 더 가까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혹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면 좀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우리 좀 더 알아보시기 쉽게. 그래서 흰 구름, 그 다음에 물설이, 기랑의 즈시 수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로 냇가에 보니까, 자, 읽으면 아까 막 제비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자갈이라든가, 낭이 지으신 마음의 끝을 막 쫓고 싶다. 그 다음에 가지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자연물들은 모두 기파랑의 인품을 예찬하기 위해서 동원된 자연적 소재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달을 보다가 달에서 여러분들 모래 숲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런 걸 보려면 눈이 아래로 내려가서 상승적 시선에서 하강적 시선으로 내려간다, 뭐 이렇게도 평가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상승적에서 하강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치 한가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4-9-4-9-2예요. 그 외 소설에서도 또는 일반적인 글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결론이고,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강조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있죠. 자,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감탄사거든요. 자, 감탄사로 쓰이면서 여기 2개. 자, 작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 덮을 고깔 같은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맨 끝 부분을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상의 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서를 제일 몰아다가 표현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눈이 있잖아요. 눈은 시련이라든가 고난의 소재로 많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연물을 어떤 인물의 인폼에 대비해서 자연물을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연물의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인물의 인품을 예찬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특히 이렇게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눈이 오는 겨울에 많이 쓰러지거나 잎이 떨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눈도 덮지 못할 정말 높은 곳에 있는 국갈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찬을 한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자연물에게 있어서 실현 고난이다, 뭐 이 정도는 여기서 알아두시고 앞으로 뒤에서도 많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작가지 높은 것을 고결한 인품으로 묘사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쪽 넘어가시면 이 노래를 높게 평가한 까다,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약간 사회적 배경이거든요. 사회적 배경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는 문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2번을 볼 필요가 있죠.
기파랑을 비유한 자연물들이 많더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인품과 절개를 여러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은 뭐 광명과 염원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달이 흰 구름을 따르죠. 그래서 이런 흰 구름은 기파랑이 따르는 숭고한 이상 혹은 이념. 뭐 더 넓게 보면 그 구름을 달을 쫓아가는 구름들은 낭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냇물, 물이 깨끗하죠.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 뭐 자갈은 원만하면서도 단단하니까 기파랑의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의미한다.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자연물은 다 기파랑을 예찬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잣나무 가지 있었죠. 그 잣나무를 왜 써냐, 굳이 다른 나무 가지도 많은데 나는 이거 배우면서 알았어. 잣나무가 사찰 푸르대요. 소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조와 절개 소재에서 매낭국주 쓰는 거예요. 레와 난초는 추워도 꽃피는 애들. 국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대나무, 죽, 그 다음에 송. 이런 애들은 추워도 여전히 푸르름을 자랑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조와 절개의 대표 명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화랑의 높은 절개와 고결한 인품을 상징한대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직역도로 보실 거예요. 자연물과 뭐 인간 이런 거. 어쨌든 기파랑의 인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물로 비유해서 쓴 걸 보아하니 기파랑은 어찌됐든 뭔가 고매한 인격과 맑고 깨끗한 기상을 지닌 뭔가 추앙의 대상, 예찬할 만한 대상이었겠구나. 뭐 이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넘겨서 53쪽 볼게요. 제막말가도 역시 19칠 향가고요. 굉장히 얘는 정말 더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 그 창기파랑과는 왜 단순히 한 사람의 인품을 예찬하는 건데 얘는 훨씬 더 문학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애거든요.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제예요. 제는 여기서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 망매는 여기 보시면 죽은 누이예요.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며 부르는 노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것은 비유를 잘 해놨기 때문이죠. 월명사, 얘들아 무슨 사로 끝나면은 그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배경설화는 이거래요. 월명사 승려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자, 생사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대요. 여기서 여기는 뭐냐면 이승에 있는 거죠. 이승에 있어서 나는 머뭇거린대요. 나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이는 죽은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나는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나는 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간단 말도 못다 이루고 가는 걸 보니까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어느 가살. 자, 어느 가을이 얘들아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가살, 가을입니다. 가을이고요. 그 다음에 니르다도 아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니르다, 말하다, 이르다라는 말이에요. 요런 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좀 아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요, 왜 그런 말 쓰잖아요. 가셨다. 셔를 쓰면은 높임 표현이잖아요. 샤도 높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셔 이런 게 옛날엔 높임 표현이에요. 네, 이샤메 뭐 이런 거. 자, 못다 이루고 갑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건 뭐냐면 의문형입니다. 의문형어이에요. 지금 고전시가 수업하신 분들은 이거를 수업할 시간까지는 안 되고 제가 그 고전 중세 근대 문법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은 수업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정리한 자료는 드릴게요. 정리한 자료를 드릴게요. 수업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보고 시간 나면 몇 가지 포인트는 짚어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자료는 만들어놨으니까 자료는 확실하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했죠. 그러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 배웠잖아. 자, 이거 봐봐. 국외음악 안 된 거지. 자, 뭐야? 이 반모음 2에 어가 왔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저가 아니라 네? 저가 될 수 있죠. 여기 저기에 라는 뜻이래요. 옛날에는 시옷, 지읒, 치읒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상하게 우리가 수라고 하는 걸 휴라고 하고요. 자라고 하는 걸 자, 뭐 처를 처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중 모음을 약간 붙여서 발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봐. 그러면 이의 저의 지금 해석 뭐라고 돼 있어요? 이의 저의라고 돼 있죠. 괜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의 저의 이런 거 어떻게 있는데 뜨라고 했었죠. 비읍, 디귿 있으면 뒤에 있는 거 쌍자음에서 발음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의 저의 뭔가 떨어질 립 같다 이거죠.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원래 이거죠. 자, 그럼 뭐가 안 된 거야? 우리 이렇게 쓰잖아. 지금 현재는. 근데 여기서는 립이라고 쓰잖아요. 뭐가 안 된 거야? 네. 뭐가 안 된 거냐고. 네. 앞에 니은 안 쓰는 거, 니은은 안 쓰는 거 뭐냐고.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고 옛날에 중세국어를 어떻게 썼어? 소리 나는 대로 썼죠. 우리 배웠잖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 피음은 최종적으로 비읍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두음 법칙 적용 안 되니까 이고 그다음에 원래 피읍인데 음절 끝소리 규칙이니까 비읍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음음변동. 음음변동과 현대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고전문법을 배워야 돼. 이해가 이제 되거든요.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봐봐. 얘들아 이 비유 봐봐. 이 당시에 비유 너무 좋잖아. 자, 우리는 잎이야. 나랑 누이는 잎. 한 가지에서 났대 우리는. 그래서 이 한 가지는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좀 비유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질 잎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유한한 인간의 운명? 유한한 그런 인간?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른 바람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루이는 좀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한 가지는 한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을 모르겠대요. 그러면 얘들 봐봐. 가는 곳을 누이가 가는 곳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은 누이가 아니라 누이는 어디 갔을까라고 얘기하는 화자가 주체라는 거예요. 화자가 누나는 어디가 누이는 어디 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야 나오죠. 자, 9번째 나오는 유해는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것도 돼요. 자, 시상의 전환. 이거 현대시에서도 보고요. 고전시가에서도 이건 둘 다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즉 말하는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슬퍼요. 그러니까 1구부터 8구까지는 슬퍼요. 누이가 죽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뒷내용 보세요. 미타찰. 불교의 극락세계에서 우리 언젠가 만날 거잖아. 죽어서. 그러면 나 어차피 누나 만날 거니까 누이 만날 거니까 나 그동안 돈 닦아 기다리고 있을게. 갑자기 극적인 애로 바뀌죠.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란 말이 오는 거고 여기서는 불교의 윤회 사상의 말이 붙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두시면 여기 왼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불교의 극락세계는 대부분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서쪽에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뭐 서쪽으로 나라가 사라져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불교의 극락세계랑 같이 알아두실 단어가 무슨 말이 있냐면 그냥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서방정토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저승 옛날에는 불교 쪽 입장에서 저승의 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봤나 봐요. 그래서 서방정토, 서쪽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맞보을, 만날라 해서 맞다. 요거는 만난다 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얘기도 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는 어때요? 자, 상황, 시적 화자 처한 상황은 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가 느끼는 정서는 슬퍼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기다리겠다 이거죠. 그것도 그냥 마냥 체념의 기다림이 아니고 나는 도 닦으면서 우리 언젠가 만날 거잖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불교적인 거와 같이 있죠. 그러면 종교적 승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거가 결합하지 않고 그냥 의지적인 태도로 나 기다릴 거야. 슬픔의 감정 그냥 이겨내면 그냥 승화.
근데 얘는 불교적인 색채를 같이 넣었죠. 그러니까 종교적 승화인 거죠. 항상 보실 거.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태도.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전시가 현대시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종교적 승화를 시키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의지적인 자세가 보인다, 극복하려고 한다 이런 단어들과 같이 묶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육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향가의 작품이 제망매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얘들아 미리 떠나보내고 죽은 사람과 이별하면 사별이라고 그러죠. 사별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별의 감정에 대해서 추모를 노래한 것은 고전 시가 말고도 사실 현대시에서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실 작품만 써드리면 여기까지 설명은 못 드리고, 자 일단은 박재천의 월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딱 제목 보시면 알겠죠? 얘가 월명사가 지었잖아요. 이 작품이 약간 계승해서 좀 변형시킨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멋진 시긴 한데요. 도종환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실제로 이제 그 부인이 죽었어요. 이 시를 짓고 나중에 재혼을 하시긴 했지만 시 자체는 굉장히 멋진 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박목월의 하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게 약간 그 혈육이라든가 친지의 그 죽음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관이 뭐겠어? 말 그대로 관을 내리면서 이런 시거든요. 굉장히 멋진 시예요. 자, 그러면 넘겨서 54쪽 보시면, 자, 이런 비유적인 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제망매가의 문학성은 뭐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서, 자, 혈육의 죽음,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인상의 무상함도 드러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죽음이란 비극적 상황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 이것 때문에 높은 문학성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선택하거나 또는 학력평가의 기출 문학작품으로 선정되는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슬픔에서 그냥 슬픔 또는 체념에서 끝나는 작품보다는 슬픔이나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뭔가 극복하고 의지적인 자세를 보이려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선택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좀 읽어보시고요. 극락왕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또 불교 사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회자정리, 거자필반, 즉 윤회 사상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나면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거다. 즉 너랑 지금 나는 헤어지지만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가 불교적인 것 때문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명사는 뭐 이제 이런 극락 정토에서의 재회를 기다리며 현실의 슬픔을 이길 힘을 얻고자 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는 보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시면서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순, 뭔가 순수한 느낌이긴 해. 근데 지순한 느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도 있죠. 2번 보시면, 자, 비장하다. 그래, 뭔가 비장하다. 느낌은 와. 근데 무슨 뜻일까? 그러면 찾아보면 이런 거죠. 슬프면서도 뭔가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씩씩하고 장하게 이겨내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비장하다, 단순히 슬플 것 같지만 찾아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슬프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왜냐면 그냥 비에는 슬프다라는 거랑 또 비장의 뜻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세세한 결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계속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쌓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막 영어 단어처럼 드립다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매번 외우시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단어들은. 그쵸? 어휘들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마다 찾아서 공부를 하시라 이거죠.
이게 국어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휘가 쌓이면서 나중에 그런 실력들이 단순히 팍 오르진 않지만 나중에 그게 2학년 하반기나 3학년 때 되시면 확실히 여러분들의 것이 또 돼요. 그래서 하시면 좋고요. 자, 넘겨서 여수장 우중문시거든요. 요거는 몇 개만 볼 거예요. 그냥 그 표현법적인 것만 좀 볼 거거든요. 자, 그냥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거는 한시라서 애들아 아예 한글로 번역돼 있어요. 좋죠. 그 허생전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소설이다 보니까 한글로 다 번역되잖아요. 더 신기한 젠양은 하늘의 이치를 통달했고 오묘한 계랑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여기까지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거야. 자, 얘는 반어법이에요. 칭찬하는 척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자,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 일부러 져줬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일부러 져준 거예요. 일지문덕 장군이 쓴 거야. 나 일부러 너한테 져줬어. 그러니까 너 적당히 하고 가.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는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직 뭐랄까 반어법이라는 문학적인 표현법을 알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쓰면 좀 더 효과적이겠지라고 하고 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어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인 것과 실제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죠. 이런 반어법을 썼다. 라는 게 이제 이 작품이 특징적인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뭔가 풍자했다. 그 다음에 칭찬하면서 태각을 요구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억양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풍자 야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화자의 의도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적인 측면이 남다르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적인 측면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읽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주셔야 됩니다. 약청 도의성은 그러니까 포인트만 짚을게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기네요. 자,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객수라는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객수. 객수가 무엇이냐 여기 써져 있죠. 자,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과 시름이에요. 즉, 객은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느끼는 슬픔입니다. 여기서 수는 슬픔. 그리고 중간에 다듬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막 청각적 이미지, 청각이니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얘가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자에게 위안도 주는데 뭐예요? 그걸 통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그래서 이런 소재적인 역할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개념이다 라는 거고요. 뒤에 조금 더 해야 끝나는데 네, 60쪽 강설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수요일날 알겠죠? 네. 오늘 하신 부분들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습은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